다음은 혈액형 타입과 수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유전형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혈액형의 타입을 나누는 방법은 바로 항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적혈구막에 나타나는 항원을 응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되는데 A형은 A의 응집원을 갖고 있고 B형은 B의 응집원을 갖게 됩니다. AB형은 A와 B를 모두 다 갖고 있게 되고 O형은 응집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혈청에는 응집원 A와 응집원 B에 대한 항체 안티-A와 안티-B가 있는데 이를 가리켜 응집소라고 합니다. 이 응집소는 응집원과 반응하여 적혈구를 용혈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혈장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감마 글로불린입니다. A형은 안티-B를, B형은 안티-A를 갖게 되고 O형은 안티-A, 안티-B 모두 갖고 있으며 AB형은 어떠한 응집소도 갖지 않게 됩니다. 응집원과 응집소가 결합하는 반응, 즉 항원-항체 반응을 응집반응이라고 합니다. AB형은 응집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다른 혈액형과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수혈을 받게 된다면 모든 타입의 혈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반면 O형의 경우 모든 종류의 응집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혈액이 들어와도 항원-항체 반응을 전부 다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나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혈액의 사람들에게 수혈을 해도 응집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액형 검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 응집소가 들어있습니다. 즉 혈청이 있는 거죠. 여기에 각각 타입별로의 혈액을 떨어뜨려 봤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각각 갖고 있는 혈액형의 응집원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B 혈청, B타입의 응집소가 들어있고 항A 혈청, A타입의 응집소가 들어있고 항A, 항B 모든 응집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서히 안티-B, 즉 항B 혈청에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면 여기 나와 있는 혈액은 비응집원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항A 혈청에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A타입의 응집원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혈액형의 경우는 B타입의 유전형을 갖고 있는 특징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티-A의 응집 반응을 보인다면 A타입의 응집원을 갖고 있는 A형의 혈액형을 갖게 되고 또한 모든 항체, 즉 응집소에 응집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혈액형이라면 A와 B의 응집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AB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응집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와 같은 혈액은 모든 응집원의 타입이 갖고 있지 않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는 유전형의 O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항원은 항원, 말 그대로 항원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RH 항원이 있습니다. RH 항원은 대문자 CDE, 소문자 CDE 유전형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를 RH인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대문자 D 항원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항원이면서 항원성이 가장 강한 그런 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 항원의 유전형이 결국 RH 혈액형을 구분하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D 항원의 유전형은 대문자 DD 그리고 소문자 D와 결합을 하고 또 소문자 DD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대문자 D 항원을 갖고 있는 적혈구막에 D 항원을 갖고 있는 혈액을 우리가 정확하게 RH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소문자 D 항원은 RH 마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ABO형은 응집원과 응집소를 모두 혈액에 갖고 있고 바로 반응하지만
이 RH형은 항원에 심하게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 응집소가 생기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즉, 여기 RH 플러스의 사람의 경우는 D 항원을 갖고 있지만 항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RH-는 D 항원도 없고 당연히 항체도 없는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RH- 사람이 RH 플러스의 혈액을 수혈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혈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이 공급되어지면 이 RH-는 갑자기 D항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D항원이 수혈을 통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 D항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는 항체가 없다 하더라도 항체가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함께 생겨나면서 이 항체가 들어온 D항원을 응집 반응을 통해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응집소가 생기고 이 응집소가 응집원과 서로 반응을 통해서 용혈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RH 플러스의 수혈을 받게 되면 없던 항원이 생겨났기 때문에 새롭게 항체가 생겨나 적혈구의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이 수혈의 경우는 서서히 응집소가 이러한 과정에서 노출되는 빈도수가 적을 때는 서서히 만들어지지만 나중에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또 이 반응이 다시 또 수혈을 받게 되면 응집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적혈구가 심하게 용혈되기 때문에 반드시 RH-의 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은 꼭 RH-의 피를 수혈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RH 플러스인 사람이 RH-의 혈액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RH 플러스의 사람이 RH 플러스의 혈액을 수혈받을 때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H-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서로 수혈을 통해 혈액을 공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RH 플러스의 태아를 임신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RH-의 산모가 RH 플러스의 태아를 임신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RH 플러스의 혈액을 갖고 있는 태아의 혈액이 출산 과정을 통해서 엄마에게 넘어가면 엄마는 새롭게 항체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그 항체가 다음번 임신할 때 두 번째 태아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집 반응은 서서히 일어나지만 이렇게 태아를 계속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태아 저하구증은 RH-의 엄마가 RH 플러스의 태아를 임신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혈액이 아이에게 혹은 아이의 혈액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분만하는 과정을 통해서 태반이 손상되면 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상처를 통해 태아의 혈액의 일부가 어머니의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혈장 내에 안티-D 응집소를 형성하게 되죠. 다음번에 두 번째 태아부터 RH 플러스의 태아를 또다시 임신하게 되면 엄마가 갖고 있는 혈장 내의 안티-D가, 즉 안티-D 응집소가 태반 장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즉 항체는 태반 장벽을 통과해서 넘어갈 수 있죠.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용혈 현상이 일어나고 태아는 금방 빈혈에 빠지게 되고, 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린 형태의 적혈구, 즉 저가구 세포를 말초 혈액 내에 증가하게 되고 태아는 태아 저가구증이라는 병명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RH 플러스의 태아 임신 때는 용혈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RH 플러스 태아를 임신하게 되면 그 용혈 반응이 약 3%, 세 번째는
세 번째 태아 RH 플러스의 태아를 임신하게 되면 용혈 반응이 약 10%, 그러다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아가 용혈이 심하게 되면 태아가 직접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이 되거나 혹은 심한 황달, 빈혈, 태아 수종, 부종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태아 수종이라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으로는 첫 번째 RH 플러스의 태아를 낳은 직후 약 72시간 내에 엄마가 항체가 생기지 않도록 안티-D 항체, 즉 RH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산모가 주사함으로써 항체 형성을 억제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차후에 태아를 출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수혈하기 전에 공혈자와 그리고 수혈자 간의 혈액간 교차 시험을 통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때 수혈이 가능합니다. 교차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교차 시험이 있고 소교차 시험이 있습니다. 대교차 시험은 공혈자의 적혈구와 수혈자의 혈청 간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공혈자의 적혈구 A, B 혹은 AB가 있고요. 수혈자의 혈청 안티-A, 안티-B, 안티-AB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의 적혈구와 받는 사람의 혈청 간의 반응을 통해서 대교차 시험에 무리가 없으면 수혈이 가능합니다. 소교차 시험은 공혈자의 혈청과 수혈자의 적혈구 간의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소교차 시험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대교차 시험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혈이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혈액형 타입이 같은 사람의 수혈을 권고하고 또 자가 수혈이나 혹은 가족 간의 수혈을 통해서 수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혈액의 조성은 혈장과 또 혈구세포로 나뉘어집니다. 혈구세포는 다 골수에서 생성이 되고 혈장 안에 단백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혈구는 혈액 내 가장 큰 용적을 차지하고 혈색소, 즉 적혈구는 햄과 글로빈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노화된 적혈구는 간과 비장, 골수의 대식세포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가장 크게 비장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된 적혈구와 비정상적인 적혈구는 쉽게 용해됩니다. 이 용혈되는 이유는 적혈구막이 불안정하거나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용혈될 수 있습니다. 빈혈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만들어지는다 하더라도 과도한 파괴에 의해서 나타나는 헤모글로빈의 감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산소 혹은 골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혈구는 과도하게 생성하기 때문에 이때 헤마토크릿 수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백혈구는 과립백혈구와 무과립백혈구로 나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과립백혈구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가 있고 무과립백혈구는 단핵구와 림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핵구의 경우는 처음에는 무과립으로 만들어지지만 이 무과립세포가 나중에 탐식작용을 해야 할 때에 약 4배 정도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세포 안에 용해소체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무과립백혈구라고 구분하지만 나중에는 과립이 굉장히 많아지는 탐식작용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세포로 구분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증 반응에서 백혈구의 주된 기능은 바로 탐식작용입니다. 대식세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단핵구를 대식세포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T림프구도 대식세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과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백혈구는 이러한 병적 상황이 되면 그 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증가하는 경우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설명할 때 림프에서 문제가 생겨서 백혈구가 미성숙한 상태로 증가하거나 혹은 림프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백혈구 수가 증가하거나에 따라서 림프구 백혈병 혹은
골수계 백혈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제일 먼저 혈소판이 응집되고 또 혈액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돼서 지혈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혈관이 먼저 수축작용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출혈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혈액은 피떡을 녹이는 섬유소 용액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액계가 처음부터 활성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플라스민이라는 활성 상태로 전환되어야지만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혈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복구되고 정상적으로 혈액이 흘러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딱지가 사라져야 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혈소판과 혈액응고 인자가 부족하거나 혹은 결함이 있으면 지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혈액이 쉽게 응고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항응고제는 종류에 따라서 작용 기전도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의 표면에 있는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의 혈액형 타입이 나뉘어집니다. AA, AO, BB, BO, AB형, O형, 유전형은 총 6가지이다. 혈구 표면에 이와는 좀 달리 D항원이 존재하면 RH 양성, RH 플러스 혈액이라고 합니다. 수혈은 교차 시험에서 응집 반응이 없을 때만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소량의 혈액을 주기 위해서는 대교차 시험을 꼭 통과해야 하고 다량의 혈액을 수혈해야 한다면 혈액형의 타입이 같거나 가족 간의 수혈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로써 혈액생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